이번에는 시스티나 성당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빨간 건물이 성 베드로 성당이고 그 옆에가 방금 보셨던 시스티나 성당, 그리고 그 바로 옆이 보르자라고 불리는 건물이에요. 바로 이제 보르자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요, 보르자 아파트의 영층이에요. 뭐 유럽이나 이 서양의 국가들을 가보면은 이제 우리의 1층이 0층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화려한 방이죠. 바로 알렉산데르 6세가 자신의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꾸몄던 방이에요. 궁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알렉산데르가 죽고 이제 후임이 왔습니다. 다음 이제 교황이 누구였냐면 바로 율리우스 2세였어요. 오늘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율리우스 2세가 예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술의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인데 또 자신의 선임인 알렉산더 6세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같은 방 쓰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썼던 방. 그래서 이 알렉산데르의 그 방 바로 위층에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쓸 공간을 4개를 새로 이제 꾸밉니다. 그래서 그 방을 새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이제 좀 노련하고 유명한 작가들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왔던 사람들이 뭐 페루지노, 기를란다요, 시뇨렐리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뭐 오늘 이제 소개드릴 라파엘로라던가 미켈란젤로 스승들격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 이제 경력이 굉장히 이제 있는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스펙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인정받고 검증이 된 그런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공사가 막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교황이 갑자기 공사를 다 뒤집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한 사람에게 일감을 다 몰아주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파엘로라는 화가예요. 왜 갑자기 이 라파엘로에게 일을 주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교황이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죠.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그 공사의 책임자였던 브라만테가 자기 고향 후배였던 라파엘로를 이제 교황한테 한번 소개를 해준 거예요. 같이 이제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이제 그런 기회를 마련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젊은 화가 83년생 라파엘로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교황을 20대 때, 아까 그 사람들은 정말 막 나이가 지긋이 있는 그런 이제 화가들이나 교황의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는데 20대 이 파릇파릇한 젊은 화가가 얼마나 기뻐요. 교황을 만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다 막 가지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그 그림을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친구가 언제 이렇게 숨어 있었나. 그래서 그 공사를 다 이제 뒤집고 그 4개의 방을 모두 라파엘로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아까 그 페루지노라고 하는 라파엘로의 스승님도 있었는데 라파엘로가 이제 스승을 내쫓고 자기가 작업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그 스승님의 천장화만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새로 이제 갈아엎었습니다. 그 방, 4개의 방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방이 서명의 방이라고 불리는 교황이 이제 서재로 사용을 했던 방인데요. 이 방 안을 꾸미는 이제 그림들이 다 인문학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뭐 철학이라던가 법학, 시, 인문학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철학과 관련된 이 그림, 바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아테네 학당은요, 정말 그 당시 이제 16세기 초 르네상스의 전성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르네상스는 어떻다고 했죠? 화가들이 뭔가 이상적인 그런 미를 추구하던 시기였었는데 이 그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굉장히 질서 있게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림 역시 이제 원근법을 이용해서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그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했던 지식인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식에 지금 장이 열린 거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바로 이런
고대에 찬란했던 그리스의 문화를 다시 일으키자라는 그런 붐이 일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정신을 가장 잘 응축해 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렸겠죠.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불리는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제지간인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 다들 기억하시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현실과 이상의 세계는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데아 사상에 대해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아니 스승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그 이상이라는 것과 현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림 안에서도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자, 그리고 플라톤의 왼쪽으로는 플라톤의 스승님인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로 이제 내려와 보면은 여기 혼자서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는데 바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그런 쾌락에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인물이고 그 밑에 이제 뭔가 열심히 적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수학자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아라비아 사람이 그 학문을 막 이제 훔쳐보는 그런 이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바로 옆에는 피타고라스의 제자인 헤라클레이토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만물은 유전한다는 변증법을 설파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오면은 헤라클레이토스 뒤쪽으로는 금욕주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가 보이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와 보면은 뭔가 허리를 굽히고 도형을 그리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기하학의 창시자인 유클리드입니다. 이제 그 옆에는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와 종교 창시자인 조로아스터의 모습도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고대 그리스의 문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의 한 마당을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 안에는 또 재밌는 요소들이 또 숨겨져 있어요. 바로 그 당시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또 등장을 하나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로 아까 보티첼리처럼 라파엘로 역시 너무 자랑스럽죠. 내가 20대 때 이런 큰 일을 하다니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 않게 얼굴만 이제 살짝 보이도록 그려 넣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라파엘로의 연인이었던 마르게리타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교황에게 소개시켜준 고향 선배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선배였던 성 베드로 성당의 총 책임자인 이 브라만테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라파엘로가 그 당시에 가장 존경했던 예술가들의 얼굴도 보여요. 누구인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아까 플라톤으로 소개했던 인물이 바로 다빈치의 얼굴을 거기에 그려 넣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라파엘로가 이 다빈치를 존경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의 얼굴에 그려 넣었다는 것. 그렇다면은 미켈란젤로는 어디다 그렸을까요? 미켈란젤로는 이런 논리에 의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인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는 누구냐면은 이 앞에서 혼자서 고독을 씹고 있는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홀로 앉아 있는 사람을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자, 여기는 이것도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원래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엄청 존경했어요. 원래 우르비노라는 곳의 출신이었는데 이제 피렌체에 상경을 해서 당시에는 왜냐하면 피렌체가 예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라파엘로가 뭔가 이제 야망을 품고 내가 한번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성공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다짐으로 이제 왔겠죠. 그런데 이제 피렌체에 왔을 때가 당시가 1504년이었어요.
바로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두 명이 모두 피렌체에 있을 시기였어요. 굉장히 이제 행운이 있었던 거죠. 그 두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안 좋잖아요. 라파엘로를 보고 굉장히 이제 경계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조금만 재능이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나는 너무 존경하는데 나를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점점 이제 그게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특히 이 아테네 학당을 그리고 있을 당시에 바로 옆 건물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기 그림은 천막으로 이렇게 천으로 가려서 안 보여주면서 이 라파엘로 방에는 와가지고 이제 그림을 막 염탐하고 보면은 막 잘 그렸다는 말은 안 해도 그냥 가든가 막 꼭 보면 꼭 자기 그림이랑 똑같이 그렸다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니까 라파엘로도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 그림이 완성이 됐던 1510년에는 미켈란젤로가 앞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1년 후에 미켈란젤로를 그려 넣었습니다. 1511년 9월 달에 그려 넣었는데 왜 그때 그려 넣었는가? 왜냐면은 라파엘로가 그 한 달 전에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건물이.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 막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막 치열했고,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맴돌았었는데, 라파엘로도 보러 간 거예요. 얼마나 잘 그렸길래, 대단하길래 그렇게 꽁꽁 감춰놨는가 궁금해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되는 날 갔습니다. 갔는데, 보고는 이제 입이 떡 벌어진 거죠. 그리고는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인간성이 더럽다고 해도 결국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뒤늦게 한 달 뒤에 이제 장비들을 가지고 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미켈란젤로를 나중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바티칸에 입성을 해서 그렸던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을 소개를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라파엘로가 이제 피렌체에 갔다는 말이죠. 피렌체에 가서 뭔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브라만테가 라파엘로를 알아보고 교황에게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줬던 건데, 라파엘로가 그 피렌체라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가 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피렌체 안에도 예술가들이 넘쳐났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일거리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화가들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이 사람한테 일을 잘 주지 않은 거예요. 텃세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라파엘로가 어떻게 살아남고 교황에게까지 가게 됐는가, 그 성공 전략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로의 첫 번째 성공 전략은 이제 레드 오션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피렌체에서는 아까 브루넬레스키도 보면은 공모전을 주로 통해서 일감을 얻어냈죠. 주로 그런 공공사업 일들이 많았어요. 주로 이제 벽화를 꾸미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았던 거죠. 화가들이 거기에 열중을 하에 있는 동안 라파엘로는 이제 판넬에다가 가정용으로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문화 수준이 높아서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이제 종교와 한 점 정도는 소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식 선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바로 이 성모자상이라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피렌체에 잘 나가는 화가들은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저런 거를 그리나 라고 했을 때 라파엘로는 이제 그 일을 기꺼이 기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라파엘로가 그렸던 이 성모자상,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등장을 하는 그림들을 보면은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마다의 개성이 있게. 그리고 결혼식에 맞춰서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새 신부처럼 아름답게 그리는 이 그림으로 피렌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중들에게 먼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죠, 라파엘로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다빈치도 닮아 있고 미켈란젤로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굉장히 게다가 젊은 작가니까 가성비도 이제 뛰어난 그런 화가였던 거죠. 교황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켈란젤로 자기 말도 잘 듣지도 않은데 미켈란젤로의 뭔가 이런 미켈란젤로는 평생 이제 조각가로서 인간의 몸을 연구했고 그래서 이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면은 미켈란젤로를 연구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인간의 그런 몸의 움직임, 근육,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뭔가 다빈치 그림의 그런 여성스러움, 다빈치는 뭔가 그림을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거를 이용을 했고 그 기법은 그림에 윤곽선이 남지 않도록 안개가 쌓인 것처럼 뿌옇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 그런 것들을 또 자기 그림 안에 넣은 거죠. 그런데 단순히 베꼈다면은 그거는 창의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창의적이 되려면은 이 선배들한테 배운 거에다가 자신만의 뭔가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라파엘로에게는 그 자신만의 뭔가가 있었던 거죠. 라파엘로가 굉장히 미소년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얼굴을 닮은 그런 온화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을 해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교황에게까지 소개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창의력이라는 게 과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죠. 라파엘로뿐만 아니라 아까 가장 처음에 소개를 드렸던 브루넬레스키도 그 거푸집을 만들지 않고 지붕을 만드는데 바로 고전에서 답을 찾았잖아요. 그 창의력도 결국에는 어디선가 본 거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이제 것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우리 주변에서 뭔가 예술품을 감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뭐 책을 본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